작성일 2016년 7월 21일. 부자가 되려면 소금을 집안 이곳에 두세요. 금전운이 쏟아집니다. 대운을 부르는 풍수 비법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소금은 꼭 집안 이곳에 두세요. 금전운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요즘 어쩐지 돈이 잘 돌지 않아 속이 답답하신가요? 하는 일마다 무언가 아슬아슬하게 빗나가고 잘 되려고 하면 꼭 막히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아주 흔한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놀랍게도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것 하나만 잘 두면 막혔던 돈의 흐름이 뻥 뚫리고 집안으로 재물복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엌에 늘 있는 소금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집들을 직접 방문하며 기운을 살펴본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상하게도 잘 사는 집, 소위 말하는 부잣집일수록 소금을 아주 특별한 장소에 비밀스럽게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금이 집안의 금전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실천해 왔던 것이지요. 소금은 그만큼 집안의 돈복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소금을 아무 곳에나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소금은 오히려 집안의 좋은 기운을 흩어버리고 나쁜 기운을 불러들여 소중한 가족의 건강은 물론 재물까지 모두 새어나가게 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과 막힌 금전운을 시원하게 뚫어줄 소금의 비밀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을 집안 어디에, 어떤 그릇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교체해야 돈복이 터지는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콕콕 짚어드릴 테니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집안의 금전 흐름을 바꾸고 풍요를 불러들이는 자신만의 비법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복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돈이 막히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바깥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탁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먼지처럼 쌓여 돈의 흐름을 꽉 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집에만 들어오면 괜히 몸이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 가족들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잦아지고 웃음소리가 줄어드는 기분,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상하게 돈은 모이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바로 집안에 정체된 나쁜 기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런 기운은 마치 고여있는 물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탁해지고 집안의 모든 좋은 운을 썩게 만듭니다. 특히 금전운은 맑고 활기찬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탁한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는 절대 머물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집안의 에너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강력한 해결사,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마치 집안의 공기청정기이자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자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 다녀온 뒤에 몸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붙었을지 모르는 무겁고 부정적인 기운을 소금의 강력한 정화력으로 털어내고 그 기운이 집안으로 들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상님들의 지혜이지요. 이렇게 소금은 단순히 재물운을 불러오는 도구를 넘어 우리 집과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까지 함께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소금일까요? 세상의 수많은 물건 중에 왜 소금이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소금이 가진 특별한 기운에 있습니다. 소금은 강력한 양의 기운을 품고 있는 순수한 결정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의 기운이란 활기차고 밝고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뜨거운 태양, 힘찬 생명력, 그리고 번영과 재물이 모두 이 양의 기운에 속하지요. 소금은 바닷물이 뜨거운 태양빛, 즉 하늘의 양기를 듬뿍 받고 바람과 시간을 거쳐 만들어진 자연의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에 좋은 기운이 응축된 에너지 덩어리인 셈이죠. 그래서 소금 그 자체만으로도 집안의 어둡고 축축한 음의 기운을 몰아내고 공간을 밝고 활기차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눅눅한 지하실에 밝은 햇살이 한 줄기 들어오는 것처럼 소금 단지 하나가 집안의 무거운 기운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막고 깨끗한 에너지로 채워주는 겁니다. 기운이 맑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이 집안에 가득 차면 밖으로 흩어졌던 재물운도 다시 길을 찾아 우리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나 일이 잘 풀리는 집들이 소금을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소금이 가진 정화와 재생의 힘을 통해 집안의 기운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그럼으로써 돈과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복을 부르는 소금을 담을 그릇을 골라볼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금의 기운을 제대로 담아내려면 반드시 흙으로 빚은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꼭 흙으로 만든 도자기나 항아리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흙은 만물을 키워내는 대지의 기운을 품고 있고 불은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져 빚어진 도자기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하나의 작은 우주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그릇에 양의 기운이 가득한 소금을 담아두면 그 힘이 극대화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나쁜 기운도 막아내고 공간 전체를 맑게 정화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유리나 금속 그릇은 어떤가요? 물론 보기에는 세련되고 깔끔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차갑고 인위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자연의 생명력을 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꼭 비싸고 화려한 도자기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고 단단하며 정갈한 느낌을 주는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그릇에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소금을 담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재물을 부르는 귀한 행동이니까요. 만약 당장 마땅한 도자기 그릇이 없다면 아주 쉽고 놀라운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이 무슨 풍수냐고요? 의외로 종이컵은 풍수적으로 아주 좋은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이는 결국 나무에서 온 재료이지요. 나무는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재물운의 번성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급하게 소금을 두어야 하거나 마땅한 그릇이 없을 때는 깨끗하고 튼튼한 종이컵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돈복을 잡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종이컵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소금을 써야 할지, 그리고 드디어 집안 어디에 두어야 돈복이 터지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먼저 소금의 종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요. 돈복을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쓰는 정제염이나 맛소금은 안 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가두어 오직 햇빛과 바람만으로 말려낸 자연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소금입니다. 하늘의 뜨거운 양기와 바다의 생명 에너지가 그대로 응축된 보물이지요. 이런 살아있는 소금을 써야만 정화와 재물운 상승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천일염을 구하기 어렵다면 오랜 세월 땅속의 기운을 머금은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같은 고급 암염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의 품질이 곧 기운의 세기를 좌우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이 귀한 소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이자 우리 집의 시작점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 나쁜 기운, 금전운, 사람운까지 모든 것이 이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따라서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는 것은 마치 우리 집 문 앞에 든든한 문지기를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금 문지기는 밖에서 딸려 들어오는 각종 나쁜 기운이나 불운을 말끔하게 걸러내고 오직 맑고 좋은 기운, 특히 금전운만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일이 꼬이고 돈 문제로 골치가 아프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다면 다른 것보다 먼저 현관부터 점검하고 소금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소금 단지를 현관 정중앙이나 사람들 발에 치이는 곳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기운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소금은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발장 안쪽 구석이나 현관문 옆 콘솔 아래쪽처럼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가만히 놓아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소금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자, 현관에 소금 문지기를 세워두셨다면 이제 집안의 돈 창고를 채울 차례입니다. 재물운과 풍요를 위해 소금을 두어야 할 두 번째 핵심 장소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우리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지요. 풍수에서는 주방의 기운이 곧 그 집의 재물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방에는 재물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 바로 물과 불이 함께 있습니다. 싱크대의 물과 가스레인지의 불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집안의 재물운이 안정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주방이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흐름이 막히는 것은 곧 돈의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자꾸만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주방 한쪽에 놓아둔 작은 소금 단지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소금은 물과 불에 상충하는 기운을 부드럽게 중화시켜 조화를 이루게 하고 주방에 정체되기 쉬운 탁한 기운을 흡수하여 공간 전체를 맑게 정화합니다. 이렇게 주방의 기운이 깨끗하고 소금은 주방 찬장이나 서랍 안쪽처럼 깨끗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어도 소금의 정화 에너지는 주방 전체에 퍼져나가니 걱정 마세요. 오히려 요리할 때마다 음식에 튀거나 물이 닿을 염려가 없어 더욱 위생적이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주방의 소금 단지 하나, 이것은 가족의 건강과 우리 집의 재물 창고를 동시에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돈이 새어나가는 구멍을 확실하게 막아줄 세 번째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그곳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그저 더러운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재물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빠져나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하는데 화장실의 물은 대부분 씻어내고 버려지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재물이 빠져나가기 쉬운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항상 축축하고 습하며 곰팡이나 나쁜 냄새가 난다면 그 집의 금전운은 바닥에 구멍난 독처럼 계속해서 새어나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화장실에 소금을 두면 소금의 강력한 정화작용이 습하고 음한 기운을 흡수하여 공간을 보송보송하게 만들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막아주는 마개 역할을 해 줍니다. 마치 욕조 마개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듯이 소금이 우리 집에 돈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셈이지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화장실에 소금을 둘 때는 물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납장이나 선반위처럼 건조한 곳에 작은 종지나 종이컵에 담아 놓아 두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눅눅해지는 것을 막고 정화 효과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은 습기가 많은 공간이라 소금이 금방 눅눅해질 수 있으니 다른 곳보다 더 자주 상태를 확인하고 축축해졌다 싶으면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눅눅해진 소금은 이미 나쁜 기운을 가득 머금었다는 신호이니 망설이지 말고 새 것으로 갈아주어 우리 집의 재물운을 굳건히 지켜주세요. 지금 화장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우리 집 돈이 그곳으로 새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지막으로 집이 팔리지 않거나 장사가 안 돼서 속을 태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소금을 두셔야 합니다. 바로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나 다용도실입니다. 이런 공간은 기운의 흐름이 거의 없어 탁한 에너지가 고이기 딱 좋은 장소입니다. 오래된 먼지와 잡동사니들이 쌓여 만들어내는 묵은 기운은 집안 전체의 운을 무겁게 짓누르고 특히 새로운 변화나 거래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몇 달째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거나 가게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면 바로 이 창고에 막힌 기운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창고 구석에 소금 단지를 하나 놓아두면 소금이 스펀지처럼 묵은 기운과 정체된 에너지를 쫙 빨아들여 공간을 정화하고 새로운 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마치 꽉 막힌 도로에 교통경찰이 나타나 길을 터주는 것처럼 소금이 집안에 막힌 운의 흐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특히 창고가 집의 남서쪽에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남서쪽은 재물과 문서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이곳이 깨끗하게 정화되면 부동산 매매나 계약과 관련된 운이 크게 상승합니다. 소금을 두는 것과 동시에 창고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묵은 것을 비워내야 새로운 복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소금으로 기운을 정화하고 청소로 공간을 비워내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한다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답답했던 매매운이나 사업운이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이 있나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금을 우리 집에 두었으니 이제 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소금은 한 번 두고 잊어버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살아있는 정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그 효과가 지속됩니다.
그럼 언제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반년에 한 번 혹은 설날이나 추석, 정월, 대보름처럼 기운이 크게 바뀌는 명절에 맞춰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날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집안의 기운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끔 소금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만약 소금이 돌처럼 단단하지 않고 손에 축축하게 묻어나거나 눅눅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소금이 이미 집안의 나쁜 기운과 습기를 가득 흡수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정해진 시기와 상관없이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돈의 흐름이 꽉 막혀 장사가 안 되거나 급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아주 답답한 상황이라면 반년이나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소금을 갈아주어 막힌 기운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고 재물운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체하고 난 소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음식에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우리 집의 온갖 나쁜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물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거나 싱크대 배수구에 붓고 물을 틀어 나쁜 기운이 물과 함께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 집의 나쁜 기운은 모두 떠나가고 좋은 기운만 가득 들어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렇게 소금을 올바르게 교체하고 처리하는 과정까지가 바로 돈복을 부르는 소금 풍수의 완성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여러분 가정의 금전 흐름을 바꾸고 풍요를 불러오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소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곳에 가장 먼저 두고 싶으신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의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제사상에 이 음식 절대 올리지 마세요. 조상복 전부 막아버립니다. 명절, 제사, 풍수,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 여러분, 혹시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돈은 자꾸 새어나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푹푹 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이상하죠. 남들보다 더 애쓰고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제사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올렸던 바로 그 음식 하나가 사실은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모든 복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조상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 마음가짐 하나로 가문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풍수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복이 빗게 갔는지 깨닫고 앞으로는 조상님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복이라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조상님과 소통하는 진짜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조금은 번거롭고 형식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과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마치 아주 중요한 분께 전화를 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성껏 차린 제사상은 조상님께 보내는 초대장이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엉뚱한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지직거리는 나쁜 통화 품질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 길이 없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부부끼리 고성이 오가고 자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마지못해 앉아있고 음식은 그저 구색만 맞추기 위해 마트에서 사온 것들로 채워진다면 그건 마치 아주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과 같아요. 조상님들께서는 그 소란스러운 기운 속에서 아이고 우리 후손들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우리가 왔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하겠네 하시며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수에서 말하는 소홀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성이 빠진 제사는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도 텅 빈 껍데기일 뿐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여 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는 본디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기운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를 놓는 어마어마한 의식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좋은 터에 모시는 음택 풍수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우리가 사는 집의 기운을 다스리는 양택 풍수입니다. 바로 이 제사가 저 세상의 음택과 이 세상의 양택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죠. 조상님들은 음의 기운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양의 기운을 가진 육신의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삿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이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 비로소 조상님들은 잠시나마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올린 음식을 기운으로 흠양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조상님을 모셔오기 위한 에너지 초대장이고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에너지 선물인 거예요. 음식마다 고유의 기운과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는 차분하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은 반대로 조상님들이 다가오기 힘들어 하시는 아주 강하고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무 음식이나 올리는 것은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잔뜩 차려놓는 것과 같은 큰 결례인 셈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왜 어떤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되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진짜 조상복을 받는 문을 활짝 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님께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탐스러운 복숭아와 붉은 팥입니다. 이것들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마치 대문 앞에 출입금지 편말을 크게 걸어 놓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복숭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던 과일을 올려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복숭아 나무는 양기가 굉장히 강해서 어둡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옛날 이야기나 민간 신앙을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복숭아 나무 가지를 사용했죠. 심지어 풍수에서는 복숭아 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즉 양기가 너무 강해서 영적인 존재인 조상님들이 그 기운에 눌려 제사상 앞으로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눈이 부셔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상님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작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막을 쳐놓은 셈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붉은 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1년 중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동짓날 온갖 나쁜 기운과 잡기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양의 기운이 강한 붉은 팥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즉 팥은 불청객인 잡기들을 쫓아내는 보안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곡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할 조상님을 부르는 자리에 이 보안 시스템을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님께서는 아이고 저기서는 나를 잡기 취급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시며 섭섭한 마음에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인이 아무리 좋아하셨더라도 복숭아와 팥 그리고 붉은색이 들어간 다른 곡물들은 제사상에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음식에 넣는 마늘 한 쪽, 고춧가루 한 스푼이 사실은 조상님을 문전박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깜짝 놀라실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한식에 마늘, 고추, 파 없으면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재료들을 아주 흔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제사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 가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식물들이 품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양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여기서 마늘은 곰의 동물적인 기운을 사람의 기운으로 바꿀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식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마늘은 예로부터 원기를 북돋우고 몸을 뜨겁게 하는 대표적인 양기 덩어리 식물로 알려져 왔어요. 고추는 어떻고요? 이름부터 태양초라고 부를 만큼 태양의 뜨거운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파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향과 기운을 뿜어내죠. 문제는 조상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음의 기운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뜨겁고 자극적인 양의 기운을 가진 음식들은 음의 기운을 가진 조상님들께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비유하자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귀한 어르신을 모셔놓고 바로 옆에서 시끄러운 로그막을 아주 크게 틀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 소란스러움에 질려서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하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지 않겠어요? 제사 음식에 마늘과 고추, 파를 넣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조상님들을 쫓아내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사 음식이나 절에서 먹는 음식은 맛이 다소 슴슴하고 심심한 겁니다. 자극적인 맛과 향을 모두 빼서 공간의 기운을 최대한 차분하고 맑게 만들어 영적인 존재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을 때 고춧가루를 듬뿍 뿌리는 이유도 혹시나 따라올지 모를 나쁜 기운들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우리가 모셔야 할 조상님께 이런 음식을 대접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사상에 올리는 생선 하나만 봐도 우리가 조상님을 왕처럼 귀하게 대우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손님처럼 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대우와 존중의 마음이 음식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일상을 왜 차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맛있는 것 먹고 즐기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생일상의 진짜 의미는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축하하고 존중합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밥상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의 힘을 얻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요. 제사상도 똑같습니다.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최고의 대우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생선을 고를 때도 아주 신중했어요. 이름 끝이 치자로 끝나는 생선, 예를 들어 꽁치, 멸치, 삼치 같은 것들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선들은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으로 잡히는 아주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참치, 그리고 비늘이 없는 오징어나 낙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피했습니다. 귀한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것을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신 비늘이 온전히 있고 등이 푸르지 않으며 귀하게 잡히는 조기나 민어, 도미 같은 생선을 최고로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생선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께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평소에 먹는 김치찌개 대신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조상님들은 우리 후손들이 나를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시며 감동하고 그 고마운 마음에 더 큰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조상복을 가득 불러드리는 것은 비단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공간과 그날의 마음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로 간절한 마음, 깨끗한 공간,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첫째, 절을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을 비세요. 조상님들은 우리의 말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그 진동과 파장으로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거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망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하는 것은 내용 없는 빈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둘째,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뭉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상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부족하고 소홀하다는 표시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조상님,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라는 최고의 존경 표현입니다. 셋째, 제삿날만큼은 절대로 가족끼리 다투거나 얼굴을 붉혀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서로 삿대질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조상님들도 똑같습니다. 후손들이 서로 아끼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셔야 그래. 우리 후손들은 도와줄 맛이 나지. 저렇게 예쁜 짓을 하는데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만약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조상님들은 그 살벌한 기운에 마음이 아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실 겁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억지로라도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조상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청주여야 합니다. 막걸리처럼 탁한 술은 마음의 혼탁함을, 과일주처럼 다른 것이 섞인 술은 순수하지 못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맑은 청주는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조상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방법이며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상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번거로운 숙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제사의 핵심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진심 어린 정성과 존경 그리고 사랑입니다. 복숭아와 팥을 피하고 마늘과 고추를 빼고 귀한 생선을 올리는 이 모든 규칙들은 결국 조상님을 최고로 대우하겠다는 우리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제삿날이 다가오면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해 보세요. 제사 지내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족들과는 웃으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에는 조상님이 편히 오실 수 있는 음식들로 정성껏 차려보세요. 그리고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을 아뢰어 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걱정했던 자녀의 일이 술술 풀리고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후원자입니다. 그분들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조상님 감사합니다, 복 받겠습니다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